네, 그럼 두 번째 세션 코로나19 위기의 특징과 향후 거시 금융정책 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2부 세션의 자장을 맡은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명예교수 이종욱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와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도 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또 통과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자들이 미래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야 되는데 학자들도 이런데 상당히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번 그 우리 한국국제금융학회의 원종걸 회장님이야 우리 그 사무국장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좋은 주제로 글로벌 경제정책 정상화 기대에 따른 금융시장 위험 요인과 정책까지라고 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이 정책 당국이나 그 다음에 우리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에게 좋은 생각의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코로나 위기의 특징과 향후 거시 금융정책 과제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그 서울대학교의 김소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한국금융연구원의 거시경제연구실장인 박성욱 박사께서 토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글로벌 경제정책 정상화 기대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소망하는 건데 첫 세션은 한마디로 말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셨다 그러면 우리 김소영 교수께서는 이 코로나 백신이 집행되고 있고 또 코로나 백신에 의한 집단 면역이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 하에서 코로나19에 진행된 지금과 그 다음 지금부터 전개될 어떤 위험 정책상에서의 과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과 그 정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리되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소영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25분 발표, 그 다음에 논평 10분의 세션, 2부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소영 교수님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그 컨퍼런스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그 회장님 많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릴 거는 우리 그 코로나 사태랑 거시금융 정책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텐데 잠깐 목 잡으시면 먼저 그 최근에 아마 제일 많이 그 관심이 있는 게 우리 뭐 경제가 좀 반등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정상화가 돼가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향후에 어떻게 우리 거시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정상화할 것인가 뭐 그런 이슈가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자본 이동, 국제 자본 이동 반전 위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제가 간단 최근에 이제 연구한 분석이 있는데 그 분석 잠깐 말씀드리고 한국 경제 임플리케이션을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터졌을 때 처음에 이제 제일 많이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이 코로나가 경제에 총체적인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코로나 사태가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뭐 수요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뭐 공급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실물 경제에 뭐 총체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사태의 특징으로 이제 사실 많이 부각된 거는 이 비대칭적 영향일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 대면 서비스업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반면에 뭐 IT나 신기술 쓰는 사업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상황을 보면은 뭐 IT 신기술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사실 거의 다 회복이 된 상태로 보이고요. 반면에 대면 서비스업은 아직도 어렵고, 또 추가적으로 이 대면 서비스업 내에서도 뭐 일부 대면 서비스업은 뭐 배달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더 좋아진 반면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계속 있다. 뭐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 사태 중에서 가장 많이 부각되는 부분이 이 비대칭적 영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적절한 정책을 진행을 해왔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금리 인하 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유동성 직접 공급하는 뭐 그런 통화 정책도 수행을 했고요. 또 재정 정책도 상당히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추경을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확장 정책을 했고, 그 결과로서 유동성이 급증을 했고, 또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뭐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금융 실물 괴리 현상도 나타났고요. 또 가계 부채도 증가했고, 정부 부채도 사실 요새 많이 증가해서 거기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많이 나온 뭐 인플레이션 압력 또 이제 증가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재 상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경제가 이미 어느 정도 뭐 반등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도 아마 그 산업별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뭐 소비도 약간 반등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올해 이제 아까 최소 3% 중반대 정도 성장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경제가 많이 반등을 했고 올해 상당히 많이 반등할 게 예상되긴 하지만 아직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물론 우리가 반등을 할 텐데 어느 정도 반등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일 먼저 우리 코로나 반복 유행이나 이 백신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가 괜찮아지더라도 해외가 안 좋아지는 경우에 여전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 그 다음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뭐 이미 이제 오랫동안 많이 그 빚을 쌓아놓은 우리 자영업자나 기업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괜찮더라도 또 해외에서 이런 그 기업이나 금융기관 부실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나올 수 있고, 또 정부 부채가 증가할 수 있고, 가계부채, 자산가격 상승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 우리 산업구조 조정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신기술 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적인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로 보이고, 신기술을 가진 사업은 훨씬 더 많이 신기술 사업으로 이제 진행되는 뭐 산업구조 조정이 일어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실 경제가 많이 회복됐는데 고용 쪽은 사실 약간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구조 조정이랑도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면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구조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결국 고용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고용 회복이 좀 늦어질 수 있다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직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이제 고용을 직접적으로 신규 고용을 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뭐 코로나만 끝났다 그러면 사실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고 뭐 코로나 직전에 뭐 2%였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전에 뭐 2.7% 하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가 끝난다고 뭐 다 끝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사실 많이 얘기하는 이제 정책적 대응 관련해서 잠깐 간단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향후에 경제 회복이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아주 지금 당연한 얘기를 써놨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속도로 거시 경제 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뭐 이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속도가 어떤 것인지가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이긴 하는데 하여튼 원론적으로는 일단 그 정상화가 필요하고 시기랑 속도를 조절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냥 경제 그 정상화에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유동성 흡수, 뭐 금리 정상화, 또 정부 부채 증가 속도 완화 정도를 아마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일 관건은 사실 우리 경기 회복에 얼마나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은 금융 안정, 인플레이션, 재정 건전성에 얼마나 중점을 둘 것인가에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빠른 정상화는 취약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고, 하지만 느린 정상화는 우리 금융 안전 문제, 인플레이션 압력, 재정 문제 등을 더욱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 그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 오늘 은성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뭐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급락해도 문제고 또 너무 빨리 증가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시기에서 조정을 한다는 건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다음 그 향후 이제 정책적 대응에 기존에 사실 우리가 위기 상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럼 기존 위기랑 우리가 똑같이 할 것인가 이슈가 있는데 사실 약간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자체가 기존의 경제 위기랑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적 대응도 약간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두 가지 특징을 써놨는데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던 그 비대칭적 영향이 있다는 거고요. 코로나 사태는 경제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특정 산업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아마 여기 급격한 반등 가능성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올해 보시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아주 급격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코로나 특성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결국 문제가 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 활동을 못한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없어지는 순간에 바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런 면에서 기존에 이제 우리 뭐 금융위기나 우리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던 그런 위기랑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존 위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빨리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특징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거시경제 정책을 여러 가지 정책을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기존은 여기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을 사용을 하면서 거시 건전성 정책은 약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추세로 보이는데 사실 뭐 어느 정도 적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아직 회복이 안 됐고 우리 그 금융 안정 문제는 상당히 부각이 됐고요. 반면에 아직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을 사용을 하면서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긴축적 거시 정책을 사용하는 뭐 이런 거 기존은 사실 뭐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향후에 이제 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슈가 좀 더 있는데 향후에 이제 좀 더 우리가 회복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슈인데 아마 방금 제가 그 두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이 회복되었고 일부 부분만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통화정책, 재정정책은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되고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회복이 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확장 정책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거시경제 정책이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경제 전반을 타겟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자체가 회복이 되면은 오히려 정상화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끝나는 경우에 반등이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보다는 정상화 타이밍이나 속도가 약간 더 빨라야지 인플레이션 리스크나 금융 리스크나 이런 리스크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 아직 회복이 안 된 섹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거시경제 정책 정상화랑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확장 정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문별 건전성 정책, 재정 정책 등을 확장 기조로 유지하면서 하지만 경제 전반이 많이 회복이 된다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또 가시화된다면은 빨리 전반적인 정책은 정상화를 하는 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 리스크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대외 리스크 부분은 오늘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선진국 리스크도 있고 신흥국 리스크도 있다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 우리 국제 자본 이동 관련해서 잠깐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여기 김형지 박사과정생이랑 같이 연구한 연구입니다. 여기 아세안 플러스 3 국가 대상으로 해서 AFC 아시아 크라이시스 겪은 국가, 그렇지 않은 국가, 그다음에 아시아 외환 위기 때,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겪은 국가가 아시아 외환 위기 때는 어땠는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어땠는지, 아시아 외환 위기를 겪지 않은 아세안 플러스 3 국가가 아시아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다른지 그 정도를 간단하게 분석한 연구인데 여기 주요 결과는 일단 우리 아시아 외환 위기 때 아시아 외환 위기를 겪은 국가들과 그 나머지 세 가지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결과고요. 그래서 아시아 외환 위기 때 아시아 외환 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자본 유입 반전이 굉장히 심했고 경기부터도 많이 있었는데 좀 더 특히 심했고요.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자본 유출 반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유입이 막 되면서 반전이 됐는데 보통 자본 유출도 같이 반전이 되면서 어느 정도 버퍼 역할을 하는데 우리 아시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겪은 국가들은 그 당시에 자본 유출 반전이 없었고요. 근데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자본 유출이 이전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버퍼 작용을 거의 못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경우랑 비교를 하면은 자본 유입 충격이 상당히 GDP랑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이건 저희가 다 잘 아는 거죠. 우리 아시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자본 이동이 반전이 되면서 자본 유입이 반전이 되면서 경제에 이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건 다 아는 건데 나머지 경우가 어떠냐가 사실은 키거든요. 그럼 우리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그럼 자본 이동 충격 때문에 우리 한국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근데 여기 결과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 아시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는 아시아 자본 유입 충격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는데 나머지 때는 이제 사실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분명히 우리가 어려웠는데 그럼 왜 어려웠냐 그랬을 때 그거는 자본 유입 반전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미국에서 이제 상당히 큰
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트랜스미션 다른 채널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역 채널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어려워졌다 뭐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뭐 제가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하면 될까요? 10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자료는 잠깐 보시면은, 네. 자료는 뭐 방금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자본 유출이 그러니까 AFC라고 쓴 게 이제 우리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들인데 97년, 8년 보시면은 전혀 뭐 그 내려가는 게 안 보입니다. 반전되면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유입은 이제 많이 반전이 됐는데 올라왔다 떨어졌는데 빨간 거예요 위에. 근데 네, 유출은 안 됐고요. 그래서 여기 순자본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반전이 됐고요. 네, 다른 세 가지 경우에 비해서 자본 유입 반전이 엄청 심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제가 잠깐 그 구조 VAR 무용을 이용해서 분석한 자료인데 그 IFC 그 아시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기간 동안에만 그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요. 그 자본 유입 충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나머지 세 가지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았다는 자료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에 어려웠지만 그게 자본 유입 충격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뭐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들은 아마 이미 많이 그 생각을 하신 부분이라서 제가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FC 기간 동안에 왜 AFC 국가만 영향이 컸느냐 뭐 그런 그 요약인데 아마 대부분 다 이미 아시는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거는 뭐 사실 그 아시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랑 글로벌 금융위기 자료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사실 우리 두 가지 위기 때 자본 유출입이 급격한 자본 유출입이 있었던 게 명확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이제 달러 유동성 공급책을 마련을 했고요. 뭐 외환 보유액, 뭐 글로벌 금융 안전망, 또 여러 가지 자본 이동 관리 정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자본 유입 우리나라 자본 유입 자료인데 컴포넌트별로 되어 있고요.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이전이랑 그 코로나 때랑 어떻게 달랐는지 잠깐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97년, 98년 때 그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게 이제 반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이 들어왔다가 여기 마이너스로 되는 거는 들어온 자본이 이제 나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98년에 그 들어온 자본 98년, 99년 자료 보면은 그 자본 유입 반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로 된 컴포넌트가 주로 은행 대출이었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죠. 그 다음에 2008년에도 마이너스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때는 노란색이랑 이제 빨간색이 있죠, 그죠? 그래서 노란색은 은행 대출이 반전이 된 거고, 빨간색은 이제 주식이 반전이 된 거고요. 맨 오른쪽에 우리 2020년에 보시면은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반전이 됐었는데 빨간색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이 반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자본 유입의 반전이 주로 은행 대출에서 나타났고, 근데 글로벌 금융위 때는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나타났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주식 쪽으로 바뀌었다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컴포넌트가 바뀌었고, 사실 이번에 자본 유입 반전이 있긴 있었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컸느냐 했을 때 이전 위기보다 훨씬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97년, 뭐 2007년, 8년 보시면은 엄청난 반전이 있었죠. 뭐 GDP 대비 한 5% 이상까지도 갔었고요. 근데 올해 보시면은
1%도 GDP 대비 1%도 안 되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분기별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굳이 분기별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2분기 때 뭐 3, 4월 뭐 요때만 안 좋아가지고 요때만 자본 유출이 일어났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 맨 오른쪽에 선 오른쪽에 있는 게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인데 뭐 1, 2쿼터에만 나간 게 아니라 3쿼터에도 계속 자본 유입이 반전이 된 게 있었고 4분기에도 이제 계속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다 예, 그리고 자본 유출 자료도 사실 재밌는데 자본 유출이 1998년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본 유입이 반전이 되면은 우리 나간 돈을 갖다가 다시 들어와서 버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98년에도 나타납니다. 노란색 위쪽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달러가 없으니까 외국에 나간 걸 이제 들어와서 뭐 이거 파이낸싱 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98년에 있고 그 다음에 2008년에도 있는데 사실 2020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전, 그 자본 유출이 반전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그 전에 이제 일부는 그 우리가 나간 돈을 가져와서 파이낸싱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동학개미가 이제 전부 다 파이낸싱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특히 또 재밌는 부분은 이전에 비해서 우리 자본 유출이 엄청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전에 보면 사실 자본 유출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아주 뭐 2015년 이후 보시면은 자본 유출이 엄청 많아지고요. 이게 자본 유입 트렌드랑 완전히 다릅니다. 자본 유입은 사실 이전에 많이 있었는데 2015년 이후에는 사실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완전히 좀 그 자본 유출의 구조가 좀 바뀌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자본 유입 반전이 발생을 했고 우리 그 작년 상반기에 그 자본 유입 반전이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굉장히 주가가 엄청 떨어지고 금융시장 불안이 분명히 생겨났었는데 이게 이전에 있던 자본 유입 반전이랑 경로가 확실히 변했다는 거고요. 이전에는 은행 대출 중심이었다가 이번에는 은행 대출은 하나도 없었고 주식 부분으로 반전이 됐고요. 그다음 대응 반응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일부는 자본 유출이 반전이 되면서 파이낸싱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없었고 전부 다 동학개미가 파이낸싱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중 일부는 상당히 희망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뭐 그 자본이 반전됐을 때 항상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내려왔는데 바로 회복이 된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국가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부는 맞고 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는 뭐 우리가 아까 잠깐 보였지만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아세안 플러스 3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자본 유출입 반전 때문에 경제가 아주 어려워질 가능성은 사실 이전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위기 때만 그랬고 글로벌 금융 때는 또 안 그랬다는 거고요. 딴 요인이 더 컸다는 거고. 그럼 지금은 뭐 어떻겠냐면 지금 훨씬 더 적을 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준비도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전보다는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때보다는 뭐 비교도 안 되게 우리가 걱정을 덜 해도 되는데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뭐 우리가 아주 안심할 수는 없다는 측면을 지금 몇 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쉬웠던 이유는 그 반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 유입이 안 됐기 때문에 유출될 것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뭐 글로벌 금융이나 외환위기 때 보면은 유입된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갈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사실 들어온 것도 별로 없었고요. 들어온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갈 이유도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지 얘기인데 이전에는 사실
그 어느 정도 이제 금융 사이클 같은 거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냥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 하여튼 훨씬 더 그렇다는 거고 들어온 게 없었기 때문에 나간 것도 별로 없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향후에 우리 미국은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테이퍼링이 나오면은 사실 이거는 금융 사이클이랑 글로벌 금융 사이클이랑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혹시 많아질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경제 단계 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아예 우리 경제 구조가 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를 걱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입도 별로 없을 것이고 나갈 거는 이제 계속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전보다 약간 덜 걱정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반응이 이제 기존에는 이번엔 동학개미 열심히 역할을 했는데 향후에는 뭐 벌써 이제 3,200 넘어가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동학개미가 뭐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뭐 상당히 이제 이전보다는 튼튼해졌는데 향후에 어떨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다. 뭐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연구원 박성욱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이요. 김소영 교수님께서 뭐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집어주셨고 말씀하신 내용 대부분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의 이제 정책 대응과 관련해서 그럼 키워드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딱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가 가진 특성 중에 급반등이라는 말하고 이제 불균등이라는 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작년만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깊은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작년의 예상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경은 앞에서 다들 말씀하셨지만 하나는 이제 10년 걸린다고 했던 백신 개발이 1년도 안 돼서 되고 또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다는 측면 하나랑 정책 측면에서도 강력한 통화재정 정책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경제 주체들도 코로나 상황 자체에도 좀 적응을 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위기를 맞기 전에 과거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이제 금융 부분이 상당히 견실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배경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도 사실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1분기 GDP 속보치도 발표가 됐지만 뭐 제조업이나 수출, 설비 투자 등이 견인해가지고 5분기 만에 코로나 이전 수준, 그러니까 2019년 4분기에 계절 조정한 GDP 분기 수준을 따라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 과거 금융위기 때랑 비교를 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거의 경기 부진의 골과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 우리나라를 보면 정도로 회복을 해 가고 있고, 과거 97년 외환위기 때랑 비교를 해보면 좀 훨씬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부진의 골도 그렇게까지는 깊지 않은 그런 그간의 상황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뭐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미국이나 영국 같이 앞서서 백신을 맞고 있는 나라들이 이게 백신을 맞으면 이제 정상화가 실제로 될 수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여름쯤에 실제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나라들보다는 좀 백신 접종 속도가 늦더라도 이게 끝이 이제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심리 같은 것들이 상당히 빨리
회복될 가능성도 일단 저희가 그 염두에 두고 앞으로를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경제 상황 자체가 급변 혹은 급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 자체가 상당히 불균등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슬라이드의 오른쪽 아래 그 보시면 그 산업별로 그 GDP를 그러니까 2019년 4분기 대비로 작년에 이제 가장 경기 부진의 골이 깊었던 그 2분기의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올해 1분기의 상황을 그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한 제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그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은 건데요. 작년 2분기에는 한 재작년 4분기에 비해서 10% 정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이미 제조업은 이제 그 작년 4분기에 그 1년 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 1분기는 그보다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나머지 뭐 서비스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과거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제 과거 수준 이상이고 다만 한 세 부분 정도가 지금 작년 저점에서 사실은 크게 많이 개선이 안 된 그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문화라든가 아니면 운수업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수준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고 뭐 도소매 숙박음식업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좀 낮은 그래서 이 세 부분을 합치면 한 GDP의 13, 14%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도소매를 빼고 문화운수업을만 합치면 한 5%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이제 회복이 되거나 이제 좀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앞으로의 정책 대응을 할 때 경기 여건 혹은 경제 여건이라는 건 급반등의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불균등한 상황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먼저 이제 그럼 경제 여건이 급격하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현재까지 코로나 이후에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나 하는 것들도 상당히 전환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가 이게 성격상 경제 외적인 충격으로 그러니까 예측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경제 여건도 백신 보급이라든가 이런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진행 상황 자체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경제 정책도 미리 예고를 하고 선제적이고 점진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기에 상당히 한계가 있고 뭐 미국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강현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백신 접종 같은 걸 할 때 여러 변화를 그러니까 실제로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정책 방향을 좀 급하게 선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여건은 빨리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정책을 전환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 상당 기간 여건하고 정책 스탠스 안에 이렇게 괴리가 커져가지고 나중에 더 급격하게 전환을 해서 경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령 이제 금리 정책 같은 경우가 현재는 사실은 뭐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쯤에 뭐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정책 전환 시점을 특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인 게 틀림이 없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뭐 저도 확신은 없지만 그러니까 좀 조건부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앞으로 미국 상황 같은 거를 봐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백신을 충분히 맞으면 비가역적으로 개선될 거다라는 이런 점이 이제 확인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당시의 경기나 물가 상황에 맞게 정책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좀 밝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 중에 이제 두 번째 불균등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취약 부분의 코로나 악 영향 자체도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 여건이 호전돼도 그러니까 일부 취약 부분의 충격은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충격이 항구적으로 남지 않도록 좀 충분한 기간에 걸쳐서 취약 부분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FSB가 낸 자료에도 보면 한 뭐 4가지 정도를 좀 이런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다들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이제 피해 부분이 어딘지 확인이 됨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좀 필요 부분으로 한정해서 선별 지원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모두 다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라 수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서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한 데만 지원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지원 요건을 강화하고 혜택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기 국면별로 지원 내용을 달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 정책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취약 부분 지원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선별적 정책이 가능한 재정금융 정책이 아마 주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경제 전 부분에 영향을 주는 통화 정책은 전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 조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좀 길게 보면 이제 일부 자영업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에도 과당 경쟁 상황이었고, 또 이제 코로나로 그 사실은 디지털화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전환 같은 게 이제 촉발이 가속화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흐름 자체는 우리 경제 전체 성장 경제력을 제고하는 데는 기여하겠지만 기존의 취약 부분은 그런 시류를 따라가는데 더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황 전개에 따라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가 완전히 되지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정리제도 강화라든가 아니면 뭐 재교육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 강화 등을 통해서 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그런 방식의 지원이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는 재정 건전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장기 성장 잠재력을 올리기 위한 그 디지털 그린 전환, 또 뭐 미래 먹거리 창출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구조조정이 전환이 잘 이루어지려면 뭔가 세이프티넷이 있어야 되는데, 그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활용됐던 복지 정책을 좀 제도화하는 그런 고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소득을 좀 많이 파악을 해야 필요한 곳에 지원한다는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적 보험도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역진적인 선별성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완화하는 방식으로의 제도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출산 고령화는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그런 이슈들이 이제 다시 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 후반에 말씀해주신 그 국제자본 이동 관련해서는 뭐 아주 엄밀한 분석을 해주셔서 제가 뭐 많이 보탤 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저 스스로는 새로 좀 이 부분도 좀 유의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그러니까 아시아 외환위기하고 글로벌 외환위기 이제 겪으면 항상 우리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투자를 했다가 그걸 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사실 작년 봄에 외환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증권사들이 외화자금이 부족했던 거거든요. 왜 갑자기 증권사 외화자금이 문제가 됐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순채권국이 되면서 이제 그 해외 운용이라는 거를 전보다 훨씬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해외 운용이란 건 돈을 빌려주는 거지만
돈을 운용을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것만 가지고 빌려주는 게 아니고 남의 것까지 빌려가지고 레버리지를 키운 다음에 그걸 해외에다가 운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지만 빌려서 빌려주는 것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해외 운용에도 유동성 이슈 같은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가 관심이 좀 전에보다는 많아져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세션 2에 발표하신 우리 김소영 교수님, 그 다음에 유익한 코멘트를 해주신 우리 박 박사님 감사한데요. 제가 그 사회자로서 한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린다 그러면, 김소영 교수님의 그 아까 발표 내용 가운데서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수상식에 이야기할 때 내가 오늘날 이 상을 받는 게 어느 날 빵 터지는 게 아니고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외환위기도 어찌 생각하면 끊임없는 학자들의 충고를 정책 당국이 간과하고 무시한 거예요. 왜 간과하고 무시했을까?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이분들이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나는 부족했다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원영걸 회장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정부의 타워에 있는 분이나 또 고위층이 싫어하지만 꼭 들어야 될 이야기 등등 있다면 우리 학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또 우리 김소영 교수님이 발제할 때 아까 우리 박 실장께서 참 좋은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백신이 미국은 빨리 맞고 한국은 늦게 맞는다? 그러면 미국에서의 아까 우리 김소영 교수께 지적하신 대로 테이퍼링 정책은 빨리 오는데, 한국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취약계층과 혜택 보는 사람의 정리 자체는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이나 이런 사람 정책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정책당국이 연구소나 학자들에게 우리의 집단 면역이 미국보다 6개월 내지 1년 늦게 왔을 때 미국 금리가 만약에 인상된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상황에서 정책에 팔러스 믹스를 해야 되는가, 뭔가 이런 시나리오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저도 집에 생각했는데 오늘 자장자를 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방역이 늦다는 게, 이게 거시경제 정책으로 보면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말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박 교수님, 박 실장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학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이 학회가 좀 공론화하는데 우리 원 회장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플로어에 질문을 안 받는 이유는 좀 이따가 우리 김경수 교수께서 패널을 하시니까, 패널 하는 게 1시간입니다. 그때 한번 또 토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